류승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 중 하나는 류승환의 영화에는 류승환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친근감일 겁니다. 충무로의 액션 키드로 불리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준 류승환표 액션 영화들의 문법과 그만이 보일 수 있는 배포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담긴 분노와 따뜻함과 애처로움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들은 류승환답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작업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주먹이 온다, 짝패 같은 작품에서 류승환은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펼쳤고, 부당거래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겨우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던 류승환이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보였죠. 그리고 베테랑이 나왔고 류승환은 천만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베테랑은 그야말로 류승환이 지금껏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상업영화였습니다. 류승환이 대중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중 가장 잘할 수 있고 대중들의 입맛에도 가장 잘 맞는 히트 상품이었던 거죠. 황정민을 중심으로 한 광역수사대 팀원들의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회의 악, 그것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힘에 겨운 상대에 맞서 화끈한 승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베테랑은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2가 나왔습니다.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류승환 감독은 의외로 떨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간 많은 작품을 만들고 영광도 아픔도 모두 경험한 류승환 감독이 왜 떨린다는 말을 했을까 새삼스럽게 하고 생각하다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베테랑2는 베테랑에서 더 나아지려는 류승환의 발버둥이 고스란히 들어간 작품이었거든요. 베테랑을 보고 있으면 그 통쾌함에 즐거워하다가도 류승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죠. 어쩌면 류승환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1차원적인 인식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는 시선의 온도, 감정의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부자들은 모두 악랄하고 나쁘다는 인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진 자들이 만든 것이며 언제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 가진 자들에 맞서서 승리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부자, 강자는 악이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소시민들이 선이라는 식의 류승환식 이분법은 비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물론 류승환의 강점은 여전히 빛났죠. 그 악이 재벌 조태호라는 캐릭터를 통해 드러나는 과정은 그야말로 적나라했습니다. 류승환은 세상을 단순하게 가를지언정 그 악이 지닌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그리는 데에서는 누구보다도 치밀했습니다. 베테랑2는 그런 부분에서 진일보한 작품입니다. 비록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도 아쉽다 여겨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이 작품이 류승환다운 영화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현봉식이 분한 떡칠이와 그의 도박장을 검거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9년의 세월을 지나 확실히 나이가 든 멤버들, 하지만 여전한 모습의 그들이 잠복 수사를 펼치는 대목에서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걸 느끼게 되죠. 가슴에 단 브로치에 카메라를 단 봉윤주와 그런 봉윤주의 정체를 알아채고 냅다 주먹을 휘두르는 떡칠이의 모습에서 류승환 영화다운 경쾌한 감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작전이 뒤집히자 즉시 전개되는 검거작전. 이때 서도철을 중심으로 한 수사대원들의 활약이 펼쳐지는데 저는 이 오프닝 시퀀스가 그야말로 류승환의 영화, 특히 베테랑 시리즈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쾌하면서 유머러스한 진행, 현란하게 움직이는 카메라, 특히 부감으로 잡아내는 도박장의 풍경과 도박장에서 달아나는 손님들과 경찰들이 건물의 외벽 계단을 우르르 내려가는 걸 잡아내는 연출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밀수에서 배의 갑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인물들의 다양한 동선을 잡아내던 그 연출을 바로
연상하게 만들죠. 류승환은 초기부터 비주얼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류승환의 기량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특히 윤주와 떡칠이가 대결을 펼치는 장면에서 자칫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를 레슬링의 자이언트 스윙과 분노한 윤주가 날리는 로블로의 연계로 유쾌하게 이끌어가는 점도 좋았습니다. 경찰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 고 묻는 서도철의 대사에서는 여전히 경찰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기에 앞서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지 못한 소시민이자 직장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또한 류승환답다고 할까요? 그리고 영화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작품의 주된 갈등은 서도철과 아들 우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범인인 해치와의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은 아슬아슬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전에 이 베테랑 시리즈가 범죄도시 시리즈와 구분되는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베테랑 시리즈나 범죄도시 시리즈나 마찬가지로 형사의 이야기고 각기 마석도와 서도철로 대표되는 카리스마형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사소한 예를 들자면 범인이 혹은 범인들이 열심히 도망쳤지만 그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탑승하게 된다는 클리셰는 범죄도시 측에서 먼저 선보였던 것이라 아마 범도포를 류승환 감독이 봤다면 그 장면에서 쓴웃음을 삼켜야 했을 겁니다. 경찰차 탑승 장면은 가벼운 클리셰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죠. 캐릭터의 역할도 겹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테랑의 장점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주인공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범죄도시의 마석도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입니다. 마석도의 전투력, 사악한 빌런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시원시원한 매력은 그 어떤 경찰들도 비교가 안 됩니다. 강철중도 서도철도 그런 부분에서는 마석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하지만 마석도는 그만큼 과장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하고 악인을 때려잡는 데에만 역할을 부여받은 마석도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을 개그로 퉁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마석도에게서는 인간으로서의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범죄도시 4에서 강도들을 감정적으로 제압하고 소주를 마셔봐야 그의 고뇌가 잘 납득되지 않는 것처럼요. 굳이 말하자면 마석도는 빌런을 상대하기 위해 특별히 그 강함을 부각하면서 대신 인간으로서의 여러 면들을 제거해버린 히어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서도철은 문자 그대로의 소시민입니다. 경찰로 열심히 활동하지만 서도철은 모든 것이 버거워요.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부, 계속해서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의 아들,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도철을 둘러싼 문제들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아내 전화를 받고 차에다 폰 두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아들 문제로 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회사 전화를 받기 위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의 스트레스에 공감하지 않을 직장인이 있을까요? 서도철은 과중한 업무와 가정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서 실수를 범하는 모습마저도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인이기에 딱 현실적인 정도의 전투력과 신체 능력을 지니고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몸을 던져가며 현장에서 뛰는 서도철을 보고 있자면 짠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따뜻한 온도와 포근한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순전히 온몸을 던져가며 돈 버는 이 시대의 남편이자 아빠 서도철의 캐릭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빌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베테랑2 역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류승환의 문제의식이 잘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해치, 이 작품의 빌런이죠. 해치는 비질란테형 빌런입니다. 열화된 버전의 배트맨이기도 합니다. 배트맨이 경찰을 대신해서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다는 느낌의 히어로라면 해치는 법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징벌을 내리는 징벌자, 따지자면 조커의 아서 플렉에 가까운 빌런입니다. 그리고 해치가 그런 일을 벌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의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데에서 오는 사이코패스적인
열망, 자신이 사법부를 대신하고 있다는 묘한 특권의식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생각할 지점이 많은 인물이죠. 최근 눈에 많이 들어오는 캐릭터가 바로 비질란테형 빌런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적 제재, 그리고 경찰이나 경찰대학을 다니는 학생 출신의 비질란테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죠. 영화의 해치 역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비질란테입니다. 그 정체가 경찰이라는 것도 흔한 클리셰죠. 그렇다면 류승환 감독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의 사법제도가 불합리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람을 죽여도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이라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기막힌 세상. 돈이 좀 있고 힘도 좀 있으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하게 된 데에는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만든 것은 사법제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나요? 경찰들이 열심히 현장 뛰어서 겨우 범인 잡아놓으면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로 다시 풀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걸까요? 엄벌주의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제도가 그만큼 정의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비질란테들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웹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 있으니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그 주인공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거든요. 영화에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해놓고 오히려 그 여학생을 꽃뱀으로 몰아서 자살로 몰고 간 교수. 물론 그 교수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의는 그를 외면합니다. 그렇기에 해치가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겁니다. 받아야 할 온당한 죗값을 치러야만 하니까. 류승환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정만식이 분한 전서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극에 달합니다. 전서구는 현실의 조두순을 캐릭터로 만든 인물입니다. 주차장 다툼에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 한 여성이 사망하고 배에 있는 아이까지 죽음에 이르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인물이죠. 교도소에서 나올 때부터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그리고 류승환 감독은 이 전서구를 통해 몇 가지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나는 조두순 출소 사건을 영화로 재현하는 일이죠. 전서구가 풀려날 즈음 해치의 다음 목표는 전서구처럼 보입니다. 사이버레카인 정의부장TV의 박승환도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기에 경찰들이 전서구를 보호해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두철 역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서구는 자신이 잡아넣은 인물이고 경찰이 대체 왜 범죄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직업이기에 할 뿐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 안 볼 때 몇 대 쥐어박아주는 것이 서두철 처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해치와 다른 지점이죠. 이 출소 장면은 그야말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소와 함께 구름처럼 몰려든 사이버 레카를 비롯한 수십 명의 유튜버들, 이른바 관종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의 모습은 현실에서 보이는 여러 인물들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그리는 그 아비규환, 사람들의 분노, 그 분노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오직 돈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점에서 류승환 감독이 유튜버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에게 있어서 유튜버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 사회의 버러지들에 불과합니다. 악당과 경찰과 소시민들로 구성된 그의 세계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끼어든 인간 쓰레기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과 슈퍼챗이나 별풍선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스스로 광대가 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 사회의 오물덩어리, 그게 류승환이 바라보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아마 솜방망이 처벌이 지닌 더러운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전서구의 발언이 뇌리에서 떠나가질 않거든요. 나는 그래도 벌 다 받고 깨끗해지지 않았느냐는 식의 대사가 그것입니다. 죗값을 치렀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서구의 인식입니다. 사람을 죽였고 법원에서는 그에게 3년만 살다 나오라 했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그 죄로는 다시는 전서구를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으니까요. 말하자면 그 솜방망이 처벌이 전서구에게 면벌주를 준 셈입니다. 아니, 용서를 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서구처럼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그 가해자들의 현재의
분노했던 것처럼. 그렇기에 전서구의 이 얄미운 태도는 해치의 범죄를 정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류승환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사적 제재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류승환은 황정민, 서도철의 입을 통해 그걸 확인합니다.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치는 살인자고 이건 그냥 살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정론이라 생각합니다. 해치에게는 사람을 죽일 그 어떤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치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살인의 충동에 휩싸인 연쇄살인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해치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복수가 얼마나 얄팍한가, 왜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는가를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해치의 마지막 범죄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투이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연과 도철이 투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세상에는 투이가 남편을 살해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남편만 죽었고 투이는 이로 인해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잘 살고 있다고요. 다문화 여성에 대한 혐오,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데에서 오는 분노, 그런 것들을 받아먹고 사는 사이버 레카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10억을 받은 것 치고 투이와 아이들은 철물점에 딸린 방 한 칸에 삽니다. 주연은 그 전말을 압니다. 보험금은 10억은커녕 1억도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해치는, 그 정의롭다는 해치는 투이를 잔인무도한 연쇄살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해치는 늘 그렇듯 죽기 직전에 투이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마치 그 모든 행위가 정의롭고 훌륭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동영상 루틴. 하지만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투이의 죄는 그저 사이버 레카들이 떠드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혐오에서 비롯된 망상과 아무런 진실도 아닌 음모론, 해치가 사람을 죽이려는 근거는 고작 인터넷에 놔두는 출처불명의 폭로글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치는 그냥 자신이 정의롭다는 착각에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마약에 빠져들듯.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정의도 아닌 연쇄살인에 불과합니다. 서도철의 그 차가운 진단처럼 말이죠. 류승환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영화의 결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 문제를 잘 다뤘고 문제의식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의 편의적인 전개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해치의 정체가 밝혀지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해치는 바로 UFC 순경으로 이름난 경찰이자 광수대 막내로 합류하는 박선우였죠. 문제는 류승환 감독이 박선우라는 인물을 그리는 데에 전략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술적으로는 대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박선우라는 인물 자체는 탐구할 부분도 많고 캐릭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박선우가 웹툰 비질란테의 김지용에서 온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한 판결로 풀려난 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점, 폭력을 휘두르며 환희를 느낀다는 점, 격투기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전투력을 지녔고 해킹 사이트 또는 주변 조력자를 통해 쉽게 해킹으로 CCTV를 본다는 점, 정보를 인터넷 뉴스와 경찰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얻는다는 점에서 박선우를 김지용과 겹쳐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박선우가 등장부터 너무나 대놓고 나 빌런이요 하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데다 정혜인이 연기를 너무 잘한 탓인지 전우석이 출소할 때 칼을 들고 덤비는 유튜버를 강력하게 제압하는 부분에서 아하! 이 친구가 빌런이군 하고 알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뿐인가요? 회식 자리에서는 대놓고 거울에 박선우가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의 이면을 궁금하게 만들고 박선우가 내내 범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는 더는 의심조차 불가능합니다. 무슨 폭력이랑 살인에 환장하는 애처럼 상대가 덤비려고만 하면 한쪽 눈 찡그리면서 섬뜩하게 웃는 이 친구를 보면서 범인을 연상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류승환 감독은 박선우의 행동이 마치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끔 유도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유도가, 그 떡밥이 그리 맛깔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고편만 봐도 박선우가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사회 보고 온 저에게 묻더군요. 정혜인이 범인이죠?
라고요. 예고편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영화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박선우가 범인임이 밝혀지는 부분에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빠밤하고 음악과 함께 박선우가 범인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 내내 박선우가 범인이라고 광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거죠. 전술적 실패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서두철이 박선우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이상한 지점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이야 박선우를 의심할 수 있지만 서두철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과다한 후배 정도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서구의 목에 있던 그 흔적, 목을 졸라 죽이고 난 후에 남은 흔적이 트라이앵글 초크를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박선우를 의심하는 부분에서 개연성은 날아갑니다. 서두철은 무슨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박선우를 지목하고 뒤늦게 예전 검거 영상에서 나온 인물이 민건우였다는 건 그저 변명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서두철이 박선우가 범인이겠다는 의심을 하면서 혼자 깨닫는 그 의미심장한 장면이 의도만큼 소름 끼치게 다가오진 않더군요. 영화는 철저히 박선우에 대한 묘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범죄자에게 공감할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해치가 비교적 가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의 범죄가 잔혹하고 그의 수법이 치밀한데도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서도철에게 이중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궁금하거나 혹은 박선우의 태도에서 뭔가가 느껴져야 하는데 영화는 박선우의 캐릭터를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우가 서도철을 동경했던 것도 우진이를 도와준 것도 그냥 변덕이거나 서도철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우진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 정도로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변덕이라면 박선우의 캐릭터가 제대로 묘사되지 못한 것이고 계획이었다면 류승환 감독은 박선우를 딱 범죄자로만 보이게끔 노력했던 것일 겁니다. 류승환의 이번 영화는 마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현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 듯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현실을 좀 들여다보다가 은근슬쩍 영화의 세계로 빠져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현장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부장TV의 박 기자와 투이가 잡혀있고 그 상황에서 서도철과 마주하는 박선우의 모습은 정말 오락적이고 잘 짜인 시퀀스라 생각하지만 바꿔 말하면 너무나 영화적인 상황입니다. 박선우의 그 미쳐버린 행위들은 박선우를 현실의 범죄자가 아닌 판타지의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을 깔고 박 기자를 의자에 묶어둔다거나 투이를 죽이겠다고 트럭에 날카로운 강철봉을 묶어두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동 등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그렇게 박선우에 대해 치를 떨거나 분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태호와 비교되는 지점이죠. 전서구 사건과 그 범죄도 현실의 조두순에 비하면 가볍고 아들 우진이가 겪는 학교폭력은 어딘지 모르게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우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요. 거기에 우진이에 대한 묘사도 너무 적어서 우진이가 겪고 있을 마음의 상처나 충격이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입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박선우가 반갑고 멋지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박선우가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데에서 받았을 정신적인 데미지를 영화는 조금도 그리지 않습니다. 즉 류승환 감독은 우진이를 철저하게 객체로만 바라봤을 뿐 우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라든지 인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학폭의 대상이 되고 왕따가 되는 아이들이 겪는 절망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서 류승환 감독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우진이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도 아버지를 욕하니까 욱해서 주동자에게 덤벼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류승환 감독이 철저하게 강자의 멘탈을 지닌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짱, 깡다구 있는 사람들 특유의 해법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소심하고 연약한 아이가 그 정도의 배짱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사람을 해하거나
때리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선량하고 유순한 성격의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아이들에게 분개하고 언젠가 힘을 얻어서 복수하겠다 생각하고 괴롭히는 아이에게 눈을 부라릴 수 있는 아이는 진짜 약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한없이 침전하는 그런 약자의 마음을 류승환 감독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외면했던 아버지, 자기를 이해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사건 끝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덤덤한 사과에 같이 라면 먹으면서 푸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물론 감동적이고 서두철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 것이지만 저는 서우진의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럽고 시원시원하거든요. 뭐 보니까 아빠도 많이 맞았구먼. 허허 그래 살다 보면 뭐 치고받고 맞고 구르고 하는 거지 뭘 하는 식으로 넘기는 대범한 아이. 방금 전까지 온몸에 휘발유 뿌려지고 화형당하기 직전이었는데도 훌훌 털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멘탈을 지닌 아이는 어지간해서는 왕따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박선우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면에 주목했습니다. 비질란테를 바라보는 그 이중적인 시선. 영화의 초반부는 이 해치라는 캐릭터를 시원시원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박선우가 직접 해치로서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그에게 분노하거나 그를 저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박선우는 그렇게 밉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정혜인의 이미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혜인은 지나치게 잘생겼고 선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니 정혜인의 이미지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가설을 냈습니다. 어쩌면 박선우라는 인물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저는 류승환 감독이 만들어내는 빌런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조태호, 부당거래의 주양이나 최철기, 장석구, 밀수의 장만석 이런 인물들이 매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류승환 감독이 만든 다른 빌런들은 다 현실에 누군가 모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인물들이 결합된 캐릭터들일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악을, 그들의 잔인함을, 그들의 비열함을 포착하는 데에 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질란테는 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화적이죠. 앞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코믹스의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잘생기고 침착하고 영리하고 경찰이면서 동시에 사이코패스고 폭력의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가 덤벼들면 좋아서 환장하고 뒤틀린 정의감을 지니고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인물은 현실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해치 자체가 밋밋해진 겁니다. 오히려 전서구만도 못해요. 류승환 감독은 전서구라는 캐릭터는 아주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는 관객들이 치를 떨 수 있도록. 하지만 박선우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후반부의 박선우는 카리스마를 잃어버린 채 전투력만 남은 빌런으로 전락합니다. 그 전투력마저 이도저도 아닌 수준이죠. 만약 박선우의 캐릭터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는 차라리 박선우가 전투력으로 서두철을 일방적으로 짓밟는 수준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수대 식구들 전원이 달려들어서 제압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박선우의 카리스마를 위해서나 영화의 전개를 위해서나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테랑2는 그래도 좋은 영화입니다. 전작에 이어서 베테랑 시리즈가 범죄도시 못지않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기도 했죠. 특히 액션에 있어서는 베테랑의 연출력이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액션 시퀀스를 뽑아내는 데에서 류승환 감독의 노하우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광수대 경찰들의 활약이 적었던 부분이라든지 박선우를 완벽한 악역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후반부에 흔들린 상황들 그리고 자격 없는 것들을 대하는 류승환 감독의 시선 등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부장TV, 전우석 출소에 나오는 유튜버들은 모두 자격 없는 이들이고 박선우 역시 자격 없는 심판자입니다. 뭐가 어쨌든 제대로 된 직업 가지고 자격 취득하고 뭘 하든 하라는 식의 결론에서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사회 문제들을 그냥 제시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묘사나 태도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까지 생각하면 류승환 감독이 이번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질란테도 얘기해야 되고, 학폭 문제, 유튜버들 관종짓의 사이버레카 문제, 서도철 가족 문제와 회복,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너무 많지 않았나요? 서도철은 철저한 소시민입니다. 마지막에 가족들과 한때를 보내는 부분에서 가족 문제를 극단적으로 그리지 않으려는 시도가 좋았습니다. 이런 가족도 있어야죠. 오해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가족. 그런데 정의는 어떨까요? 류승환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부정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정의부장 TV를, 사이버레카를 향한 그 혐오와 분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류승환 감독은 만화적으로 과장된 비질란테를 부정했어요. 사적 제재는 결코 정의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류승환 감독은 지금의 잘못된 사법체제도 부정했습니다. 결국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정의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그 세 가지 부정에 모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류승환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영화에서 뭔가 답을, 실마리를 주리라 기대했지만 남은 것은 그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경찰들의 투철한 직업윤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메시지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자식 정명사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칩니다. 베테랑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는 건 가능한 영화. 액션만큼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오락 영화로서는 전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전작에서 진일보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영화는 산만했고 류승환의 해법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 정의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질문이 증폭 가능한 형태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질문들, 그 많은 재료를 가져와서 고작 라면에 부어넣고 끓인 잡탕라면에 지나지 않는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베테랑에 기대했던 관객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